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금 2000달러 넘어설까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7월 28일 화요일 시황입니다. 뉴욕 증시 주요 기술주 실적 발표 앞두고 강세 마감했다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다우존스가 0.43% 올랐고, 그 다음에 S&P가 이제 0.74% 올랐는데, 나스닥 지수는 1.67% 오르면서 이제 급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이제 무려 1.67% 오르면서 지난주에 이제 내내 좀 약세를 띄었었죠. 예, 그랬었는데 이번엔 좀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나스닥 주요 종목들이 이제 상승했다라는 건데, 애플은 약 2.4% 올랐고, 아마존도 1.5% 상승했고, 페이스북은 뭐 30일 뭐 실적 발표를 하기로 했다라는 건데, 마이크로소프트도 1.26% 올랐고요. 테슬라는 무려 이제 8.65%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뭐 거의 한 8%씩 한 두 번 정도 떨어져 가지고, 5% 이상씩,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좀 떨어질 때, 그러니까 장기간을 보시고, 만약에 이제 테슬라의 뭐 미래를 이제 믿는다 그러면 장기간을 보시고, 그러니까 떨어질 때마다 이제 추매를 하시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돈을 넣고, 이제 오를지 떨어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 이제 포지션이 너무 크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미래를 보고 투자한다 그러면 조금 이제 뭐 적은 금액을 넣고, 떨어질 때마다 추매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 올랐을까? 왜 올랐을까? 이날 이제 뭐 맥코널 공화당 원내대표는 1조 달러 규모의 부양책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현 주당 600달러인 실업급여 확대 조치를 200달러로 하향 조치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공화당이 1조 달러 이제 부양책이 나오면서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직은 이제 민주당하고 합의한 게 아니라서 뭐 200달러가 될지 아니면은 뭐 400달러가 될지 600달러가 될지 이거는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자세한 뭐 얘기를 보면, 뭐 주정부의 별개로 연방 정부가 얹어주던 600달러 추가 실업 수당은 200달러로 삭감됐고, 그 다음에 10월에는 주차원 실업 수당과 함께 직전 임금의 70%를 보전해 준다는 구상이다. 라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일단 이것 때문에 이제 오른 것 같다라는 건데, 뭐 지난주에 좀 많이 떨어졌으니까 뭐 이런 이제 조그만 호재에도 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이제 호재라고 보기는 힘들죠. 왜냐하면 뭐 합의가 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게 실업수당이 좀 끊겼다가 뭐 다음 달에 받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지금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9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0.41달러 올랐다. 그래서 이제 41.70이죠. 원유가 이렇게 올랐다는 것은 실물 경제가 이제 활성화되는 분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뭐 이제 확진자도 많이 늘어나고 그렇긴 하지만, 주식 시장에서는 약간 경기 활성화 이쪽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문제는 이제 금입니다. 금. 예. 지금 이제 달러 인덱스가 93.56까지 떨어졌죠. 그래가지고 이제 달러가 약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약세로 간다는 것은 무조건 달러 약세가 아니라 주요 6개국 통화에 비해서 달러 약세죠. 여기서 이제 가장 포지션이 큰 게 유로화죠. 유로화, 뭐 엔화, 캐나다 달러, 뭐 그다음에 스위스 프랑, 그다음에 뭐 스웨덴 크로네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유로화보다 약세로 간다면 달러가 약세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93.56 이렇게 되면서 달러하고 약세로 갈 때 이제 반대로 강세로 가는 게 있죠. 예. 그게 이제 주식하고 금입니다. 예, 주식하고 금입니다.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는 안전자산인 달러화에서 위험자산인 주식으로 간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금은 달러 가치 하락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제 금이 강세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금의 성질이 뭐냐? 금의 성질은 달러와 반대로 가는 성질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 같은 경우가 뭐 안전자산이라고 하는데, 뭐 안전자산은 솔직히 좀 미국 국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떨어지면 이제 채권은 오르는데 금 같은 경우는 떨어지죠. 예, 오히려.
금은 이제 지난 코로나 위기 때 그리고 3월 달이죠. 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보면 주가하고 급락할 때 같이 급락했어요. 그러니까 양적 완화 이후인 2008년도 12월 16일서부터 이제 강세로 돌아서서 2011년 8월 그러니까 미국의 신용등급 위기가 터질 때 2년 반 동안 줄기차게 올랐습니다. 이럴 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2020년 3월 16일 그 연준이 양적 완화를 시작했고요. 오히려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많이 달러를 많이 풀었어요. 그래서 2008년도 금융위기 때는 3조 5천억 달러 풀었는데 지금은 이제 3개월 동안 2조 9천억을 풀었죠. 예, 그래서 요게 이제 3개월 동안 푸른 거고 지금 이제 최소 1조에서 3조 달러 이제 더 풀 수 있는 만큼 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제 예언한 금값 3,000달러 시대 오나라는 건데 극단적인 전망은 리카지처럼 달러 체제 위기나 스태그플레이션 등을 근거로 해서 추가 급등한다. 미 금융그룹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4월에 18개월 안에 금값이 온스당 3,000달러에 이를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값이 2,000달러를 넘어서 무려 3,000달러 간다는 얘기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거가 뭐냐? 이게 뭐냐면 18개월 내에 3,000달러를 제시한 근거는 이른바 리카지처럼 골드버그 금만이 돈이라고 믿는 사람 전형적인 논리인데 페드는 금을 인쇄할 수 없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을 인쇄할 수 없으니까 금은 이제 꾸준히 상승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2008년도 12월 16일 그때서부터 양적 완화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2011년 8월까지 오르는데요. 2008년 이제 2011년 8월이 왜 떨어졌냐? 그때가 미국의 신용등급 위기 때문에 그때 이제 공황이 온 거죠. 예, 공황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예, 화폐 가치가 올라가고 금의 가치는 떨어지죠. 그러면서 그때서부터 떨어지고요. 2013년 지지부진하다가 2013년에 이제 그 본격적으로 그때 버냉키 의장이 그 연준 의장이죠. 예, 이 사람이 양적 완화를 한다. 양적 완화를 이제 테이퍼링을 한다. 그래서 줄인다라고 해가지고 그때서부터 이제 급락이 옵니다. 근데 웃기는 거는 2015년인가요? 2015년 12월 16일 그때서부터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죠. 근데 금리를 올리면서부터는 이제 바닥 찍고 다시 금값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미국의 달러화는 더 많이 풀고 있고 2008년도보다 그리고 지금 한 2022년까지 이제 제로 금리를 유지를 한다고 그랬죠. 그때까지 양적 완화를 하게 되면 아마도 그때까지 금이 오를 수도 있지 않나. 예전에 이제 과거 사례를 이제 비춰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2008년도 12월 16일서부터 2011년까지 금값이 얼마 올랐냐? 그때 당시 한 2배가 올랐어요. 2배. 그래서 1년 수익률이 20%가 넘습니다. 예. 그러니까 20%뭐 이렇게 단위로 보면 20 하면 60인데 여기 이제 복리로 보면 한 100% 가까이 되거든요. 예, 100%까지는 안 되더라도 한 80% 정도 가까이 되는데 그 정도면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죠. 예.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고 그래서 그리고 이게 그 금이 저도 원래는 이제 워렌 버핏이 한 얘기처럼 금은 이제 이자도 안 주고 뭐 하기 때문에 뭐 오르지 않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뭐 오른 게 별로 없고 그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알을 날 수가 없으니까 뭐 제대로 된 게 상품이 아니지 않냐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이 1944년도 이제 브레튼 우즈가 시작될 때 이제 온스당 35달러에서 현재가 이제 1900달러가 넘었으니까 한 50배가 넘게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적게 오른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도. 그래서 연준의 이제 양적 완화가 지속되는 한 금의 상승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백신 개발에 실패한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죠. 예, 생각만 해도 이제 좋지는 않은 내용이죠. 그래서 연준이 양적 완화를 더 하겠죠. 이렇게 되면. 그리고 이제 달러 가치는 더 폭락을 하겠죠. 예, 추가 부양책을 더 내놓아야 되니까. 반대로 이제 그때 금의 가격은 어떻게 돼요? 예, 그때는 이제 3,000달러가 돌파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금값이 너무 많이 오른 만큼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조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금은 떨어질 때마다 이제 분할 매수하는 게 좋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요타마저 전례 없는 위기. 협력사들 부품값 내려달라.
이제 자동차 판매량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 도요타 자동차가 하청 부품업체들 추가적인 가격 인하까지 요청하고 나섰다. 일본에는 최근 자동차 부품 회사와 외식 업계를 중심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기업이 대폭 늘어나는 등 코로나 때문에 이제 코로나 장기화 때문에 산업계가 휘청거리고 있다라는 거죠. 자동차 업계가 이제 그 어떤 기업이냐, 전통 제조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번 분기에 흑자가 난 기업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테슬라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현대차입니다. 나머지는 뭐 20-30%씩 다 마이너스가 났어요. 그러면 전통 제조업은 왜 어려워졌나? 제가 보기에는 이제 혁신적인 파괴를 못해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본주의 파괴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혁신 파괴자가 있고 하나는 자본 파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혁명 이전에는 혁신 파괴자는 없었고요. 자본 파괴자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GDP가 절대 늘어나지 않고 정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산업혁명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GDP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혁신 파괴자가 없었기 때문에 GDP가 올라갈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생산성 자체가 올라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자본 파괴자가 누구냐? 제가 보기에는 산업혁명 이전에는 왕입니다. 자본은 누가 갖고 있냐? 이게 이제 유대인을 비롯한 이제 고리 대금업자죠. 그런데 이제 이때 지금으로 보면 자본가에 해당하는 이제 고리 대금업자는 큰 돈을 모으지 못했어요. 예전에 뭐 이탈리아의 메디치가라든가 뭐 이런 데가 있긴 하지만 실제로 굉장히 파산할 위험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자본 파괴자인 왕이 시시때때로 이제 전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돈을 이제 빌리는 거죠. 누구한테 빌립니까? 자본가들한테 빌리는 거죠. 그래서 빌린 돈을 이제 떼어 먹고요. 혹시나 이제 돈 달라고 그러면 그 걔를 이제 사형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본가들은 자본을 모으지 못하고 영세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후 이제 자본가들이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진정한 자본가로 거듭나는데 이때 이제 영국의 역할이 큽니다. 그래서 제도를 통해서 그 왕의 권리를 제한하죠. 그래서 뭐 명예혁명, 권리장전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왕이 이제 세금을 함부로 못 올리고 세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가이드라인을 줘라 이렇게 된 게 영국이죠. 그래서 이제 소유권을 보호를 하면서 자본가들이 산업혁명과 함께 이제 자본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을 1차하고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이제 커다란 전쟁은 자본 파괴자의 마지막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 크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뭐 국지전 같은 거 있었죠. 그런데 커다란 자본 파괴는 없었다라는 거야. 자, 오히려 자본 파괴자는 자본가 스스로 됩니다. 자본가 스스로. 그래서 2000년 닷컴 버블이 그랬고, 그 다음에 2008년도 금융위기가 그랬죠. 닷컴 버블은 기술주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죠. 그래서 자본 파괴가 스스로 일어나죠. 떨어지면서. 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는 세계적인 투자은행들이 자본 파괴를 했죠. 그래가지고 스스로 붕괴를 했죠.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뒤쪽에서 이제 붕괴를 일으키는 트리거가 있습니다. 어떤 애들이냐면 연준이에요. 연준이 금리를 올려버리면 그때서부터는 닷컴 버블이 꺼졌죠. 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도 2004년인가요? 닷컴 버블 꺼진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금리를 거의 1%까지 내려요. 물가는 이제 2% 정도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마이너스 퍼센트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유지를 하다가 2015년서부터 너무 많이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때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해가지고 5%까지 확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2016년, 17년 거치면서 그때부터 이제 부동산 가격이 빠지고 2017년이 아니죠. 2007년이죠. 그래서 2008년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완전히 작살이 나죠. 투자은행들이. 그러니까 이제 자본 파괴자는 자본가 스스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자본 파괴자는 자본을 이제 붕괴시키지만 자본주의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를 끌어가는 힘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이게 이제 혁신 파괴자입니다. 그 슌페터라고 있죠. 그래서 슌페터가 얘기하는 이제 창조적 파괴를 하는 기업가가 혁신 파괴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혁신 파괴자인 기업가는 자본주의를 끊임없이 발전시키는 원동력이죠. 그래서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연준이 이제 양적 완화하고 제로 금리를 이제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에는 수많은 좀비 기업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뭐 유럽 같은 데도 이제 제로 금리, 일본도 제로 금리 이러니까 이제 좀비 기업이 생겨나는 거죠.
빚은 엄청나게 많은데 제로금리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는 기업들이 생겨나는 거죠. 이런 기업들 중에서도 이제 소기업 이런 애들은 망하죠. 왜냐하면 그런 기업들은 살려둘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좀 대기업들이 있어요. 이제 철강회사라든가 조선회사라든가 이런 대기업들이 있는데 대기업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동차회사 뭐 이런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징은 얘네들이 고용을 많이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아무래도 좀 부담을 느껴요. 그런 애들을 망하게 하려면. 그래가지고 이제 제로금리하고 양적 완화를 해주면서 한국도 이제 한국적 양적 완화 이런 거 하면서 이제 대우조선해양 뭐 이런들 막 살려놓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규모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고용을 굉장히 많이 한다. 그런데 혁신적인 점수는 꽝이죠.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조선업을 한번 보면 조선업 하려면 커다란 도크 만들고 그다음에 골리앗 크레인 뭐 운영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설비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이제 상당한 투자가 들어가는데 장부상으로는 10년에 걸쳐서 감가상각하면 일부 이제 유지보수 비용을 제외하면 들어가는 돈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10년이 지나면 감가상각한 이후에는 아무리 배 가격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생산비가 낮아가지고 이후 생산물에 대해서는 이득이 나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면은 뭐 배 같은 경우 벌크선, 상선, 컨테이너선 뭐 이런 것들이 공급 과잉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철강도 마찬가지예요. 철강도 뭐 용광로 만들어 놓고 용광로가 뭐 한 10년 정도 지나면 감가상각한 다음에 거의 이제 그 유지보수 비용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큰 돈이 안 들어가고 나중에는 그냥 계속 그 철강을 뽑아내는데 철강값이 아무리 떨어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8년도 이후에 제로금리하고 양적 완화를 이렇게 하게 되면 전통 제조업은 이런 현상이 반복이 됩니다. 자동차, 철강 이런 데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이제 좀비 기업이 되는 거죠. 망할 수는 없고 이제 크니까 고용은 많이 하고 그러면서 생산성은 없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애들이 이제 일으키는 게 디플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계속 떨어져요. 그러니까 좀 이런 애들이 좀 망해줘야 이제 누가 나오냐면 혁신적인 기업이 나와서 얘네들을 다 이제 정리를 하고 새로 이제 생산성이 있는 애들로 갈아타면서 주가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소비도 늘어나는 그런 식이 되는데 이런 좀비 기업들이 많아진 게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다. 그래도 요때 당시에 이제 그 떠오르는 애들이 있습니다. 어떤 애들이 떠오르느냐? 이 혁신 파괴자가 떠오릅니다. 혁신 파괴자가. 그래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가 전기차 업체인데 테슬라는 전기차라고 보기에는 좀 어폐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을 장착한 자율주행차가 전기차보다 이제 상위 개념이죠. 그래서 자율주행차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자율주행차라고 하기에는 플랫폼 기업이 맞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이게 무료 5G 네트워크를 연결하려는 스타링크 프로젝트가 있죠. 그러니까 저궤도 위성을 띄워가지고 12,000개 정도 되는 그래서 5G를 와이파이로 이제 받아가지고 굉장히 빠른 와이파이 5G를 이제 쓸 수 있게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자율주행이 되니까. 그래서 이 스타링크 프로젝트 통해 가지고 전 세계인이 무료로 인터넷을 접속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테슬라가 플랫폼 기업을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거죠. 플랫폼 기업.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은 누굽니까? 지금 구글이나 아니면 애플이죠. 예. 그래서 얘네들이 노리는 게 자동차냐 아니면 애플을 제칠 플랫폼이냐 통신 회사를 망하게 할 통신 회사냐 이런 것들이 헷갈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은 자본주의는 언제나 혁신 파괴자들이 세상을 바꿨고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뭐 아니면 테슬라 뭐 이런 것과 같은 이제 혁신 파괴자들이 세상을 바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물론 우리는 그들의 생각에 동의만 하면 됩니다. 주식 사면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그렇고요. 매뉴얼은 공항의 끝은 8거래일 상승하고 마이너스 3% 뜨고 2달 플러스 1일입니다. 6월 11일 날 마이너스 3% 떴으니까 8월 12일까지 마이너스 3%안 뜨면 공항 끝입니다. 다만 이제 6월 23일 날 8거래일 상승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만약에 8월 12일 전까지 마이너스 3% 뜨면 전량 매도 공항 종료는 2달 플러스 1일만 남게 됩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이고요.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은 모든 책임과 이득이 본인한테 있습니다. 오늘은 금 2,000달러 넘어설까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후원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5 주식회사 JD 부자연구소. 감사합니다.